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이제 파트 3입니다. 파트가 완전히 바뀝니다. 연구 패러다임을 선택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선택한다. 요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관점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그게 양으로 볼 거냐, 질로 볼 거냐. 그래서 이번 포인트에서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특징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겁니다. 노트편은 별도로 없습니다. 요것을 이제 가지고 다 연구하는 게 그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관련된 퀴즈 문제는 3문제 27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봐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파트 시간 범위까지가 파트 2에서 흘러왔던 거. 제가 뭐 또 설명할 필요 없죠. 연구 주제부터 쭉 와서 선택을 했다고 쳐요. 작업가서로 왔고 그걸 뭐 설명적 연구를 해야지, 종단 연구를 해야지. 자, 그다음에 연구 패러다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연구 패러다임은 일종의 연구 성격을 선택하는 거야. 양적으로 연구할 거야, 질적으로 연구할 거야. 아니면 둘을 섞을 거야. 둘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번 시간에 이제 이 흐름상 할 거라는 거야. 패러다임은 굉장히 상위 개념이어서 원래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다 놔도 돼요. 일종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연구 철학, 연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기 때문에 상단에 놔도 되지만 흐름상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여기다 놔도 여기다 놓는 게 아래쪽에다 놓는 게 여기다 놓는 게 좀 부드럽다. 그래서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으로 갈지 질로 갈지 연구할지를 선택하려면 여러분이 패러다임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 시험도 당연히 그걸 많이 내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느낌으로 팍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말 많은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단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만약에 이 특징을 느낌으로 못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거 다 하나씩 외워야 돼?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느낌이 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로 다 바꾸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바꾼다는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연구 대상과 거리를 두고 조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자가 A가 있다 그러면 B가 있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항공사진이에요.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말도 안 섞고 손도 안 잡아 인사도 안 해. 심지어 누군지도 몰라. 그런 거리감이 있어. 이 거리를 둔다라는 게 일종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뭐냐? 연구 대상의 겉으로 가는 거야.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막 비유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역 노숙자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막 같이 잠도 자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런 거죠. 옆자리에서 동행하는 게 질적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연구 가설, 작업 가설 다 설정하고 연구 목적, 시간 범위 다 했는데 여러분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 중에 뭐 어느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질적 연구가 반드시는 그렇지 않지만 그죠? 라포도 형성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질적 연구는. 자, 느낌은 왔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역 노숙자를 양적입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연구자가 어떻게 하냐면 노숙자가 뭔지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야. 서울역 반경 500m 내에 3일 이상 노숙이 다 숫자로 바뀌죠. 숫자로. 그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면 이 정의에 합당한 노숙인 100명을 표집, 샘플 뽑는다는 거야. 다는 조사할 수 없잖아요. 표집해서 이 사람들 사탕 하나 드릴게요. 요 설문지 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연구자가 자기가 직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알바생 고용해서 돌릴 수도 있겠지. 그럼 설문지 돌리는 사람하고 뭐 통성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거리감이 있다고요. 거리감. 그래서 이 설문지에 있는 거를 다 코딩 작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통계 프로그램 돌려갖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야. 뭐 회귀 분석, 하여튼 상관관계를 분석했어. 뭐하고 뭐가 관련 있느냐? 벌써 다 느낌이 왠지 통계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노숙 기간하고 우울.
노숙 기간이 기니까 우울 점수가 높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와 변수 안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연구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감정을 배제하는 거야. 객관적이야. 아주 그냥 냉철해. 그냥 난 연구자, 너는 연구 대상자 이거예요. 그냥 관심은 변수와 변수의 관계, 이 노숙 기간, 우울,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 표본을 항상 다 조사하기는 어렵잖아요. 다 조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표본만 선정해갖고 이 표본을 보고 100명을 보고 모든 노숙인이 노숙 기간이 길면 우울할 거야라고 일반화하죠. 보통은 일반화합니다.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서울역 광장을 항공 촬영하듯 전체 패턴을 조망하는 거야. 패턴을 봤더니 야, 노숙 기간 기니까 우울하네 사람들이. 뭐 여기 100명이 그랬으면 나머지도 그렇겠지 뭐.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이 그럴 것이다. 일반화하는 거. 이게 양적 연구의 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구하실래요? 아니면 자, 서울역 노숙자를 질적 연구한다. 자, 그럼 어떠냐? 설문지 이런 거 제껴 안 써 이런 거. 그냥 몇 주에 걸쳐서 노숙인 자, 벌써 100명이 아니야. 서너 명밖에 안 돼. 곁에 머물러. 100명 곁에 머물 수는 없잖아. 몇 주, 뭐 몇 달 좋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담배도 피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야. 이쪽에 인터뷰인데요. 아주 깊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자,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라는 말을 써요. 의미, 부여하는지. 노숙인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의 언어로 담아낸다. 노숙인의 언어. 그러니까 노숙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 한 사람, 이 서너 사람, 이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의 눈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행위,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하고 연구자가, 여기서는 또 참여자라 그래. 연구 대상자란 말도 안 써요.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서로.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형, 동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옆에 나란히 앉아 그의 눈으로 서울역을 바라본다. 헬리콥터 타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완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패러다임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자, 이제 패러다임은 관점이에요. 철학적 관점. 바라보는 눈. 뭐 신념, 체계, belief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연구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관점이니까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질적 패러다임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나오는 거야. 이런 관점에 있으면 그 관점을 실제로 연구 방법이라는 건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짝꿍이죠.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제3의 길이 있어요. 그걸 혼합, 둘을 섞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건 대충 그냥 여러분 노트 보고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노트에 보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자, 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하는 게 토픽 9이에요. 9, 그리고 10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방법은 양적 연구 패러다임하고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이번 토픽 9에서 특징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거 시험에 꽤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 말고 둘을 섞은 거를 혼합 연구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제3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실용주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다룰 거냐? 안 다뤄요. 어차피 크게 얘기할 게 없어. 둘을 섞어 놓은 거라니까? 그럼 이걸 어디서 다룰 거냐? 다음 토픽 10이 혼합 연구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이니까 요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 방법론에서 실용주의 철학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실용주의 패러다임이 뭔지,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 패러다임, 제3의 패러다임, 혼합 연구 패러다임은 같은 말인데 따로 정리할 게 없다. 두 가지가 섞은 거다. 이거니까. 그러면
왜 이걸 먼저 하냐? 간단하니까, 간결하니까 토픽 10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 섞은 지금 우리가 9에서 이 특징을 보고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혼합 연구 방법론의 특징이 뭐고 어떤 방법이 있고 이거를 토픽 10에서 배운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얘잖아. 얘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90% 이상이라 그랬어요. 얘란 말이야. 그래서 토픽 11부터 20까지가 양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이 관점에 의해서 방법론을 다룰 때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뭐 관련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공부한 뭐 여기서 와장창 나온다. 그냥 와장창 이 주인공 엄청 오래 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얘는 이제 약간 서브 타임 비슷한 거. 질적 연구패라는 관점에서 방법론. 요것도 한 4개가 되죠. 21, 22, 24,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려 여기가 끝나면 파트 3잖아요, 지금. 파트 4, 파트 5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토픽 25니까 24니까 뭐 거의 절반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말로 여기까지 끝나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최소 절반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반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까지만 끝나도 그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흐름을 제가 강의 흐름을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요 시간입니다. 양적 연구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 그래서 앞쪽에서 그 느낌을 가지시라고 제가 강조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양적 연구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느낌이 안 오는 게 철학 얘기를 먼저 하거든. 자,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철학은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다른 말로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래. 실증이 뭐예요? 실제로 증명한다. 실제로. 이건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라는 거야. 경험적으로 실제적 증명을 한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맞는 거다. 실증, 옳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기본 철학, 이게 1, 2, 3예요. 실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음. 객관적 실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운 말로 풀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가 있어. 나의 의식과 무관하게 나무는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내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저 바깥에는 그 나무가 있는 거야. 그냥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하나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든 변화가 없어. 딱 하나의 그것이 있고 그 실제가 움직이는 거는 원인과 결과. 이게 기계론적 인과론이에요. 기계론적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땅 A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무를 칼로 썰면 칼로 썰면 안 되지. 톱으로 썰면 나무는 넘어져. 나무에 불을 붙이면 나무에 불이 붙어. 뭐 이런 거지. 나무를 발로 차면 나무가 떼굴떼굴 굴러가. 발로 찼다 원인, 굴러간다 결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과학적 방법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방법론적 이론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론이나 그 방법론이 뭐겠어요? 가설 설정해갖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역적 가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이라는 게 이론이 있고 여기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 얘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겁니다. 요걸 이렇게 푸는 거.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내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든 말든 저기 바깥에 하나의 고정된 저기에 나무가 그대로 있다. 고정된 누가 봐도 그 나무인 나무가 있다. 자, 온도계로 재기 전에 기온은 이미 27도라는 어떤 온도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고 다만 내가 재본 거지 그냥. 그죠? 뭐 내가 뭐라고 하면 27도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어렵나요? 나무가 더 쉽나? 어쨌든 자, 여기 요렇게 넘어가. 실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거라면 고정돼 있다면 그 실제는 원인과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노숙기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이 증가한다. 일정한 힘이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나무를 발로 뻥 차면 나무가 굴러간다. 이런 얘기죠. 인과. 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밝히는 과학적 방법도 하나다. 방법론적 이론론. 실제가 하나고 그것이 인과 법칙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어차피 실제가 하나라면 그 방법이 뭐냐?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를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과학에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도 그대로 하면 돼. 뭐 사회과학이랑 별게 있어? 똑같아.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세상은 객관적 실제로 딱 고정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 패러다임은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구성주의, 해석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제가 얘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실증주의도 실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고정돼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있는데 실제가 있는데 실제를 정확하게 이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구성된다. 이거 구성주의. 구성된다라는 건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진 거. 밑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고요. 따라서 연구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 의미의 그 주관적 의미죠. 다가가는 방법이 현상학이다. 자, 상담 연구에서는 이 과정이 상담 그 자체의 구조와 닮아 있어서 연구와 상담이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조금 더 이제 풀면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요건 요렇게 구성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요 얘기를 한번 쭉 가볼까요? 실제는 각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부여를 통해 주관적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이런 느낌만 보세요. 노숙인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 이게 실패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나는 인생 나고자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요 말이 그 얘기예요. 노숙인 이렇게 했을 때 실증주의는 객관적으로 그거는 어떠하다가 고정돼 있어.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 그거는 불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얘네들은 아니야. 그 노숙인이라는 실제는 그 상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가 어떠냐에 따라 노숙인이라는 상태는 달라. 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실증주의는 노숙인이라는 상태의 의미는 모두한테 똑같아. 이거고. 구성주의는 노숙인은 각자 다 다르다. 그 상태에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느낌이 조금 더 오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알려면 설문지로는 알 수 없다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깊은 대화를 해봐야지. 아, 이 사람은 이 노숙인이라는 걸 자유로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거는 의미를 만든다,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이 주관적 의미에 대한 관심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지금 이 연구자한테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관적. 이 사람에게 이 경험이 어떤 의미지? 그러면 이 주관적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게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자, 현상학. 이 현상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다라는 거잖아요. 상이 나타나다, 뭐 드러나다 이런 거잖아요. 상이라는 건 모양이고 모양 상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책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책상이라는 거는 이 책상 자체가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책상이 어떤 개인의 의식에 나타나고 체험되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이 어떤 상이 모양이 나타나는 거랬잖아요. 그럼 이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에서 현상은 뭐냐? 그 사물 자체를 직접 우리가 어떤 이 책상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책상이라는 걸 직접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무로 된 어떤 책상 그걸 모르고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책상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얘기. 그거를 알아내는 게 현상학이다. 그럼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현상학 할 때 현상합니다. 별도의 토픽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방법론을 보여줄 거예요. 가로놓기. 네, 가로놓기를 하고 판단 중지를 하고 에포케
뭐 이런 말들로 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깊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 뭐 상담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인본주의 상담할 때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을 이룬다 할 때 이건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주관적 의미.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 현상학의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다. 우리 상담과 연관했을 때. 자, 그 얘기예요. 여기도 해석주의라는 걸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뭐 구성주의나 해석주의나 여기서 현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의미는 인간이 부여한 거죠. 인간 각자가 부여한 의미. 요거를 해석해야 요 의미를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가 해석주의예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 의미잖아요. 해석주의나 구성주의는 구성주의는 우리가 어떤 의미라는 건 인간이 스스로 각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이해하려면 그 의미를 해석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 얘는 짝꿍이지, 짝꿍. 구성주의, 해석주의는. 이제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얘는 실증주의, 논리신주의, 구성주의, 해석주의 여기 무조건 시험에 물어요. 어떤 단어를 잘 봐야 돼. 그럼 얘는 방법론적 이론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같은 방법론, 연역이죠 주로. 객관적 실제가 있어. 인과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법 움직여. 그러니까 수학을 쓸 거고 통계를 쓸 거고 숫자를 쓸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구성주의는 현상학적 방법이죠. 주관적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자, 요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담 과정과 상담 연구 과정 앞쪽에서 있었어요.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상담을 공부하시니까 상담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주관적 의미에다 네모를 일단 해놓고요. 상담이 뭡니까? 하면 내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담자가 이 사람이 부여한 의미가 있을 거야. 부여한 의미.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고, 이 내담자가 어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담자하고 함께 그걸 탐색하고 모색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수정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하는 게 상담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질적 연구는 뭐냐? 조금 전에 이미 우리가 느낌을 철학을 다 봤지만 연구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역 노숙자. 그럼 자신이 경험한 노숙이란 상태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자와 함께 탐색하는 거지. 똑같은 거지. 즉 상담이나 이 질적 연구나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부여한 의미를 서로 한번 알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이 상담과 이 질적 연구가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를 함께 동일한 구조, 그런 의미에서 통합된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가 통합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거 이제 정리하고요. 또 하나, 양적 연구는 일반화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법칙, 그죠? 일반화라는 게 하나의 법칙은 모두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표본만 가지고 표본을 선정해서 일반화. 얘는 심층적으로 현상이란 말 뭐예요? 요때 현상학, 개별 사례, 소수, 그 의미,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그것만 갖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은 여기서 다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성. 요게 이제 객관성입니다. 일종의. 대상과는 거리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 연구자, 연구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설문지 돌리잖아요. 설문지가 표준화된 특정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적 연구는 가치 개입적이에요. 내부자적 관점,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들어간다. 여기서 내부자적 관점이라는 건 내부자는 연구 참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부여한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니까. 개인이 지각한 세계.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성한 세계, 뭐 의미 부여한 세계, 뭐 이런 느낌이죠. 지각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반영돼 있죠. 연구 절차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유연성이 있다. 여기는 딱 수치적으로 순서가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양적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 제가 순서를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단 뭐 사람하고 어울리고 뭐 안면 트고 대화하고 그러면 순서를 바꿔도 돼. 그냥 이게 정하기도 어려워. 변경 가능성, 연구 절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연구자도 연구 도구입니다. 왜? 노숙자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 그럼 연구자가 얼마나 대화를 잘하냐에 따라서 노숙자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 자신이 바로 연구 도구인 거야, 동시에. 여기서는 설문지 같은 게 뭐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게 연구 도구겠지. 여기서는 연구자도 연구자의 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 도구, 연구 수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라포 관계, 상호작용, 둘이 대화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상호작용은 인터뷰의 느낌입니다. 뭐 대화도 되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라포 신뢰관계 형성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연구자의 그 대화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 자, 양적 용어를 해서 계량화, 수치화, 인위적 상황을 설정하고 연역법입니다. 가설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사람들 인위적이란 말은 꼭 반드시 실험이란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게 벌써 인위적이잖아요. 노숙자를 그렇게 수치적으로 5m 이너 어쩌고저쩌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놓고 딱 인위적으로 또 그 중에서도 100명만 뽑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질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 아까 전에 인터뷰, 참여, 같이 술 먹고, 심층 면접,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하나 관찰하는 거잖아요. 탐색지향적이다. 귀납법이다. 우리 토픽 안에서 배우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여기서 질적 연구다. 자, 양적 연구는 그래서 확률적 표집을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표집이라는 건 표본을 수집하는 거예요. 샘플링. 여러분 이제 샘플링 우리가 표집은 따로 배우겠지만 가면 확률적 표집이 있고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주로는 양적인 확률적 표집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주로예요. 비확률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확률적이라는 건 연구자의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내가 뽑고 싶은 사람만 뽑아서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이라는 건 연구자의 의도가 전혀 안 들어간 거야. 이건 무작위라 그러죠. 앞에서 우리가 무선 이런 말 전에 여러분 하는 거 랜덤하게 뽑을 때 우리가 확률적 표집이라고 해요. 무작위로. 그러면 아주 어디 치우침 없이 편향이 없어진다. 바이어스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양적 연구는 100% 확률적 표집을 합니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확률적 표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적 연구의 목적이 일반화잖아요.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이럴 때는 밝혀줘야 돼요. 내 연구가 양적 연구인데 비확률적으로 표집했어.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았어. 그러니까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시해줘야지 당연히. 질적 연구는 그런데 질적 연구는 거의 비확률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비확률 표집이 원칙이다. 확률 표집은 일반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비확률이에요. 질적 연구는 소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비확률적이라는 건 의도적이다. 이런 말 들어가죠. 의도적 표집. 종류를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의도적으로 딱 접근해갖고 그 사람만 이렇게 서울역 갔는데 막 술이 완전히 찌들어갖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의도적으로 피해 그 사람은. 좀 대화가 될 만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세련돼 있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근데 옆에 가기에는 조금 꺼름직해. 뭐 대화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비확률이라는 거야. 여는 둘 다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확률입니다. 요렇게. 확률 표집이 뭡니까? 이러면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집단의 축소판, 다양한 표본이 섞여 있게 된다. 모집단의 특성이 고르게 반영된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뽑는다. 무작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작위 선택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원하는 놈만 뽑힌 게 아니라 A, B, C, 뭐 세모, 네모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은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샘플을 뽑을 때 표집을 할 때 이 확률적으로 뽑는다라는 건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니까 제비뽑기식으로 누가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인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섞인다라는 건 모집단도 다양하잖아 원래는. 만약에 이렇게 안 뽑고 의도적으로 뽑으면
모집단의 다양성이 아닌 어떤 하나의 모양만의 샘플만 뽑히니까 모집단을 잘 반영을 못해. 그래서 일반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표집이 되려면 이렇게 확률 표집을 하면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요 느낌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자 이제 또 뭐 계속 나왔는데요. 양적 연구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할 거라는 거죠. 실험 설계, 여기 실험, 단일 대상 연구, 단일 사례 연구 이거 볼 거예요. 다 양적 연구. 우리가 파트 그러니까 파트 4에서 하는 거는 다 이 연구들을 볼 겁니다. 여기 관계 탐색에서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은 우리 거의 후반부에 자료 분석에서 다 다룰 겁니다. 양적이에요. 질적 연구 요것도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다룹니다. 여기 의미라는 말 보이죠? 현상학 다룰 거고요. 내러티브 탐구도 얘기할 겁니다. 별도로 합니다. 내러티브라는 게 이야기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뭐 체험이고 경험, 체험 요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소수자. 근거 이론도 할 거예요. 근거 이론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귀납이에요. 귀납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하나 해갖고 일반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 이론 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론을 생성한다. 이런 느낌. 귀납적으로 가는 건데 이론 생성입니다. 이론을 검증한다. 이러면 양적 연구죠. 이론을 만드는 거야. 탐색적. 문화기술지가 이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에스노그래픽이라는 건데요. 이 에스노, 에스노. 이 에스노라는 게 문화라는 거야. 민족. 그다음에 그라피라는 건데요. 이 그라피라는 게 이제 기록한다라는 거야. 문화기술지. 그러면 이게 문화인류학에서 쓰는 겁니다. 어떤 한 문화, 한 집단, 한 부족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족과 같이 생활하는 거야. 제가 서울역 노숙자들처럼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면서 아주 심층적으로 그 부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기술지 연구죠. 요런 거 또 있다. 당연히 이건 질적 연구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또 양적 연구에 보면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우리 또 당연히 자료 분석에 다 합니다. 구조 방정식 모델링 당연히 할 겁니다. 메타 분석 당연히 다 할 겁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양적 연구에 어울리는 분석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공부하다 보면 이거 어차피 다 하게 돼. 강제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여기는 100%다 하고요. 질적 연구는 담화 분석. 앞에서 내러티브가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담화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언어 그리고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회적 맥락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화 분석은 그런 거고 사례 연구, 심층 사례를 연구한다. 케이스죠. 절주 뭐 이런 필요 없고 요런 네모에 있는 제목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합의적 질적 연구 요건 이제 완전히 별도의 토픽으로 한 토픽으로 다룹니다. 그렇게 다루면서 뭐 사례 연구, 담화 분석 이런 걸 잠깐 제가 비춰 드릴 건데 CQR 요런 것은 질적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요 종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게 뭡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다루니까 요렇게 분류할 수 있다. 종류를. 자, 양적 연구는 그래서 구조화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조화되려는 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질적 연구는 앞에서 유연성, 변경 가능성 말씀드렸죠. 정해진 게 없어. 비구조화. 유연하고 변경 가능, 가변적인 겁니다. 연구가. 양적 연구는 설문집 쫙 돌리면 돼. 대규모 자료 수집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표본이 커요. 앞에서 100명 이렇게 얘기했죠. 노숙자 얘기할 때 일반화하기 수월합니다. 얘는 소수 사례, 서너 명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심층적으로 그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목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가 중시하는 건 객관성, 신뢰성, 타당도 이런 거 강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특히 가서 유의미성, 통계적 유의미하다라는 게 유의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유의미성 어떻게 좀 쉽게 갈까요? 우연히 나타날 가능성? 이 낮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연히 나타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니까 뭐 예컨대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상담 기법이 있다고 쳐요. 상담 기법 A가 있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효과를, 요거의 효과를 보는데, 요걸 연구를 했더니, 요거 상담 기법 A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는 이 기법 때문에 가령 그게 이제 우울증이 나았다. 요런 겁니다. 이 기법에 의해서 우울증이 나은 거지, 우연히 나은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상담 기법 A가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낮추는데 효과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말의 의미는 그런 얘기다. 앞으로 나오면 효과가 있구나. 그냥 우연히 그냥 된 건 아니네. 효과가 우연히 나온 건 아니네. 우연히 감소한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다. 근데 질적 연구는 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적 연구의 조금 더 이렇게 한 객관성을 뭐를 쓰냐면 확증성이라고 단어를 살짝 바꿔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객관성은 이제 확증성, 여기 신뢰성이 있죠. 신뢰성은 신뢰성이라고도 하고, 요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의존성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별로. 그다음 타당성은 이제 뭐 신빙성 요렇게, 사실성 요런 거 있고, 여기가 이제 일반화잖아요.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 연구잖아요. 요걸 이제 전이 가능성,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다. 요렇게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제 이 맥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죠. 맥락은 어떤 상황, 배경 이런 거를 고려한 타당성이 중요한 거지. 그냥 타당성보다는 그 참여자가 속한 상황, 배경 이런 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자, 이제 퀴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25번입니다.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실증이잖아요. 가설 검증이요. 생성이 아니죠. 일반화. 자, 객관적 존재. 실제가 객관적으로 있어. 객관적으로 내 주관과 상관없이 저기 고정불변으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과론, 기계론적. 그러면 해석학과 현상학은 요거는 질적 연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당연히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질적 연구인데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제한된 일반화. 일반화가 제한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죠.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특정 맥락에 깊이 있는 탐구. 당연히죠. 연구자와 피연구자의 상호작용. 인터뷰하고 주고받는 거. 서로 서울역 노숙자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인간 속성을 객관적 실제, 일반화. 요건 당연히 양적 연구잖아요. 쓰는 단어가 벌써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6번도 퀴즈 26번도 5번이 완전히 틀리네요. 요 상호작용하면 느낌은 주고받는 건데 인터뷰한다. 굳이 얘기하면 인터뷰 느낌인데 느낌 오실 거예요. 악수도 하고 서로 주먹도 치고 손바닥도 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제한된 일반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좀 보강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한된 일반화가 맞습니다. 이게 요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X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 이제 맥락입니다. 맥락에서는 참고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 제한된 일반화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일반화한다라는 건 양적 연구죠. 그죠? 근데 앞에 제한된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건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퀴즈 문제 27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 예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집단 간 자아 종합 여기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양적이죠. 그들의 아지트에서 함께 지내며 관찰한다. 함께 참여 관찰이네요. 같이 산대요. 이건 질적이죠. 질적 연구. 2번 벌써 끝났네요. 실험으로 검증한다. 상관계수 산출한다. 여기 부모 소통의 질 때문에 이거 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그거 연구의 질하고는 다른 거죠. 상관계수 이거 통계적인 거잖아요. 매개 효과, 매개 변수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변수 효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양적 연구 패러다임과 아주 직결되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